반갑습니다. 그 공북회원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긴 한데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130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 대담자 두 분하고 작가 계신데 먼저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라 하셨어요. 회장님이 원래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학교일 때문에 좀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그 회원들께 말씀 잘 좀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전합니다. 그다음에 세 분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분 공북회원, 그다음 두 분, 그다음에 또 우리 작가님 이렇게 차례대로 가죠. 네. 작가님은 첫 창작집이잖아요. 첫 창작집 낸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인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시민대담으로 참석하게 된 공북 이제 회원이자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이로운 또 책이 한 권 없네. 이것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책 나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 책이 나왔을 때 기분은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부산 작가회의 그리고 문학톡톡 주관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독서모임 공북 운영하고 있는 공재준입니다. 저는 정재훈 작가님 소설책 읽으면서 가난이란 무엇인가, 또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작가님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기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작가께 물어보실 말씀도 질문도 많고 또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게 많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 진행하고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가께 질문하고 또 작가님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시간 가진 후에 제가 이제 낭독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진행을 할게요. 두 분이 일단은 오고 가면서 질문해 주세요. 저부터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나타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 저한테 끌렸던 게 어른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작가님의 지구라는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페이지 154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굳이 안 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꽂혔는지 어제부터 그렇게 어른이란 말이 맴돌더니 찔리는 바가 있어 그랬구나 싶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경이로운 동그라미 보면 이제 청소년 지도사인 현철 선생님과 성숙하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현철 쌤이 어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고요. 레이니데이를 보면 노동자인 엄마인 금비 씨와 또 차별받고 사는 그의 딸 은비, 차별받고 사는 모습을 그 어머니인 금비 씨는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악어 소설을 보면 그 주인공의 그라고 나오는 그와 성숙하지 못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설엔 다양한 어른에 대해서 나왔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른의 자화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해당 소설에서 어른의 역할 등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질문지를 친절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질문을 미리 읽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질문을 받아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표상하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작품 소설마다 그런 것을 꼭 녹여내야 되겠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어제 그 질문지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물이 물속으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누구도 한여름의 따뜻함을 말하지 않듯 잔뜩 어질러진 방에서야 공간이 발견되듯.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처럼 제 안에 뭐 성숙한 어른으로 가득 차 있거나 뭐 스스로 표방하는 어른의 그 이데아로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소설을 통해서 어른이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굉장히 미성숙한 어떤 자아기 때문에 그런 어른의 존재를 희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되풀이해서 소설 속에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작품 밖에서 뭐 정재훈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일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작은 이득을 쫓거나 그런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득이나 이익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타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디까지 내가 환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지 않나. 그러니까 자잘한 계산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한 그 어른이 소설 속에서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또 부재해야 이야기가 조금 이야기를 창작하기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설 속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선에 대한 의미인데 그 선을 가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저는 먼저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번듯한 아비가 번듯한 어른이 부재한 그런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야기되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의미를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성장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빌둥스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 소설은 이렇게 외적 사회의 무게에 맞서서 이 자아가 성장을 하면서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을 그렇게 빌둥스 로망이라고 일컫는데 저는 그런 성장의 과정, 내 욕망의 어떤 깊은 실현의 과정을 자꾸 패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규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비판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참 어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를 내면화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상정해 놓은 도덕적 이상을 그렇게 펼쳐내는 그런 자아가 바로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경청하면서 들었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 다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무거운 질문이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체화가 잘 되는 소설이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읽는 중에 어떤 뭐 김치 공장이라든가 또는 비가 오는 장면이라든가 또 바위에 올라선 여자가 혼자만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는 장면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묘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써져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또 작가님께서 이게 뭔가 간접 체험을 해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있어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체험이 안 되면 적기 어려운 장면들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하나로 꼽자면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김치 공장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는 이게 되게 서술하기 어려운 묘사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치 공장에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보니까 뭐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뭐 스테인리스 판 진짜 여기에서 저기까지 되는 거 깔아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먼저 넣고 양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추가 들어가고 그 배추가 또 지나가면 또 사람들이 와서 치대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다 담겨 있던데 이 작가님이 진짜 그 김치 그 작업 만드는 복 입고 가서 직접 치대 보신 건가 할 정도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진짜 직접적인 체험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조사를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 칭찬으로 들리네요. 속으로 아주 뿌듯해하면서 그 레이니 데이라는 소설은 제가 하도 이렇게 당선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애도 있고 이제 하니까 이제 좀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김치 공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부산 가톨릭대 뒤 뭐 너무 TMI인데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뭐 저는 사실 치대는 쪽은 이제 그 언니들이 하고 저는 이제 나르는 거였는데 뭐 거기 몽골에서 온 그 동생이지만 뭐 저보다 힘이 세면은 형님으로 다 부르고 있었는데 수많은 형님들이 계셨어요. 그 형님들하고 같이 나르는데 뭐 저는 뭐 그분들의 한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보내고 나니까 좀 몸이 아픈 게 적응이 좀 돼야 되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열흘 정도 일을 했던 그 작은 경험 그런 것이 소설에 쓰였고 그리고 그 아이 우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는 그 유년 시절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다 별개의 사실들이 사실 뭐 새로울 게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소설 쓰는 사람들 다 이렇게 쓸 거니까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 저런 경험들을 요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소설화 시켜 놓은 거죠. 아무래도 제가 첫 소설집이다 보니까 쓴 시기들이 다들 중구난방이고 또 발표 시점으로 따져도 무슨 뭐 데뷔 후에 쓴 모든 소설 그 데뷔 후에 발표한 모든 소설들을 묶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전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들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재훈이라고 하는 이 무명 작가를 모르실 텐데 이 무명의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들로 고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뭐 해석의 가늠자랄지 비평적인 교집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성실한 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눈 밝은 독자분들이 또 읽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뭐 순간순간이 다 참 뭐 짜릿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거의 모든 소설에 그런 자전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뭐 섬자장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도의 버스 회사에서 버스 세차는 뭐 제가 몰고 온 이런 자가용 세차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또 한 6개월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고 다들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습니다. 뭐 공부방 선생했던 이야기가 경이로운 동그라미에도 들어있고 다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쓴 거는 악어. 제가 조선소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거를 제가 뭐 공부를 해서 이야기 녹취를 해서 그런 것들 풀어서 써놓은 소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지은 옷에는 봉제선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이무봉. 근데 제가 쓴 그 악어라는 소설에는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 정말 뭐 표제작으로 하고 싶은 만큼 제 스스로는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취재를 해서 남의 경험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봉제선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게 제 실력의 한계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험치가 많이 섞여 있다라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궁금한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작가님이 경험하셨던 거를 여러 군데에서 갖고 와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소설책을 보면서 그러면 작가님은 혹시 홍어를 좋아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보면 홍어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이 물속으로 보면 그와 그녀가 홍어를 시켜 먹는 104페이지를 보면 시켜 먹는 장면도 나오고요. 111페이지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는 택시를 기다리며 자지가 잘린 순놈 홍어를 생각했다. 아니, 순놈 홍어에 잘린 자지를 생각했다. 바다 깊숙한 어둠으로 가라앉는 그 유형물을 암놈보다 살이 두껍고 질긴 순놈은 잡혀 올라오자마자 자지를 잘라내야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걸 듣고 흥미롭네 했고, 악어에도 이런 홍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페이지 198페이지에 하긴 어미를 끊어내는 것보다 뭐든 쉬울 테지만 홍어는 나머지 모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201페이지에 대체 이 홍어라는 것이 뭐길래 저 소중한 시간들을 살라 먹는단 말인가.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서 먹어. 어미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홍어를 입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밤을 복귀하면 홍어의 체험만큼 명칭한 것이 없었다. 그의 어미로부터 떨어져 나온 기슭시에 와서야 홍어의 맛을 알게 되었고 이내 빠져버렸다. 그랬던 홍어도 이제 안녕이다. 마지막 남은 한 점을 입에 넣고 검정 비닐을 구겨버렸다. 다가올 새천년에는 안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뭘까? 그리고 만만하게 홍어 거시기라는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작품 속에서도 나왔지만 홍어 수컷 생식기가 가시가 나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잡힌 뒤에도 수컷은 암컷보다 맛이 떨어지는 데다가 가시가 조업을 방해해서 이 생식기를 잘랐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홍어라는 게 그것을 좀 형상화했나? 딱 먹었을 때 쿰쿰하고 냄새나고 강력하지만 어떤 매력을 가진 홍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쓸모가 없다는 수컷 홍어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이 홍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또 왜 홍어여야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홍어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야, 옆에서 읽어주시는데 정말 민망해서 못 듣겠군요. 너무 쑥스럽고 참 뭐 이런 경험도 참 감사합니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홍어를 좋아하나 안 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죠. 가끔 이제 마트에 할인 스티커지가 여러 개 붙은 그런 홍어를 사서 아내에게 구박 들으면서 혼자서 먹습니다. 홍어는 물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맛이 완성되는 건 제가 메모했는데 뭇해서 완성이 됩니다. 일종의 부패고 죽음이 내는 맛이죠. 그 냄새고 향기죠. 그걸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뭐 짜릿해하면서 먹습니다. 저는 뭐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주 뭐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맛이라고 조금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하고 금정산선 막걸리하고 먹으면 좋은데 그런 저는 홍어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제재였나 봐요. 저도 묶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홍어가 소설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편이나 홍어가 나올 줄은 저도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내적으로 홍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이 물속으로라는 소설은 이제 예술인들의 얘기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계층을 나누어서 인식을 했을 때 그 가장 하층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 형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을 저는 수컷 홍어에 잘린 자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그 소설에는 어떤 자본의 빛이 비춰들지 않는 그 대도시, 세계적인 어떤 빛이라고 했지만 베이징의 그 뒷골목에 있는 농민공들의 그런 존재도 사실은 그 뭐 돈 안 되는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삶처럼 또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도 역시 수컷 홍어의 어떤 커팅된 그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를 담아서 표현했던 것 같고요. 또 악어 중편 소설 악어에 나오는 홍어는 이 엄마가 문제적인 모친인데 독성어미라고 하죠. 그런 독성어미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전 단계 그리고 악어로 변모하기 전에 그 미정형의 그 중간 단계 그 시기를 거치고 있는 어떤 그 존재를 어떤 물것도 아니고 묻것도 아닌 그런 홍어에 빗대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차례인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틈을 놓쳤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해서 이런 의도가 맞으셨구나 하면서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궁금한 게 많았어서 더 이어가자면 또 이런 홍어도 그런데 여기 삼신할매 편이 나오잖아요. 전 이걸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고 알았는데 근데 왜 삼신할매인지 눈치를 제가 빨리 못 챘을까 싶었던 이유가 이 이제 삼신할매 편 섬자장가 내용에서 이 삼신할매가 얘기를 해주는 그 문법이나 어떤 언어 톤이 굉장히 진짜 삼신할매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던 삼신할매의 모습을 초월해서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저는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투를 글로 쓰는 데 있어서 이 어투가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이게 요즘 MZ 언어로 짜친다고 하거든요. 좀 촌스럽다. 가수로 치면 노래하는데 자꾸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분 가수인데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작가님께서 저랑 연배가 좀 있으시지만 같은 그 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학번이고 06학번이라고 하셨는데 03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어투를 구사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랄까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 세대까지 가야지 쓸 수 있는 어투로 이렇게 글이 나오는 진짜 실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면서 정말 의문을 하면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향토적인 문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진짜 칭찬 그만. 그 뭐 너무 기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영도 할매랑 이야기를 나눠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저도 영도 할매 나이를 최영 장군님 나이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적어도 660년 뭐 소설에도 뭐 이렇게 일주갑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주갑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600년 전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쓸까, 어떤 말씨를 쓸까, 어떤 화법을 쓸까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 영도라는 공간, 그 영도라는 공간은 굉장히 뭐 부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또 배척이 된 어떤 그런 단독적인 공간일 터인데 그러면 어느 말씨로 해야 되지? 사실은 순전히 검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말 조금 썼고요. 그거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변환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하는데 입에서 읽어보고 그게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은 조금 맛깔나게 다른 뭐 조금 범위를 넓혀도 아무도 이제 의심할 그게 없으니까 어떤 거는 저기 충청도 말도 하나 갖다 썼어요. 모를 테니까 하면서 제주도, 부산, 그리고 뭐 영남 지방 이렇게 다 넓게 범위를 잡아서 썼던 거고 사실 이렇게 요거 보고 요거 그대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매칭해가면서 좀 산수하듯이 그렇게 썼던 소설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다니 너무 부끄럽네요. 잠깐만요. 네, 두 분 정말 칭찬만 하시네요.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따끔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잠깐 저는 섬자장가였죠. 감탄하면서 저도 읽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려웠어요. 이 읽는 게 진도가 굉장히 이렇게 소설 한 편을 이렇게 재미있으면 후딱 읽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넘어가는 진도가 굉장히 저는 어려웠고 그래서 즉석에서 품이 소른데서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품이 소른데서는 좀 까먹었어요. 이게. 그래 본인도 이렇게 모르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그게 84페이지에 84. 안 그렇나 뭐 품이 소른 데서는 한 달 가지를 쓰래야 쓸 수가 없다 이가 힘달가지를 이렇게 솔 타는 거는 좁다는 말이고 좁다.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공간이 좁은 데서는 힘달가지를 쓰래야 쓸 수가 없다 이가 그런 말인데 그 다음에 74페이지요. 이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74페이지에 어이금살이 없는 값? 어이금살이 없다라는 말은 어이없다는 말입니다. 어이없다. 어이없다라는 거에 그거 사투리 사전에 있더라고요. 오줄 없는 놈. 오히려 그 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투리들이 나오니까 조금 읽기가 힘들더라고. 진도가 저는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그 작가님 책 가지고 계시죠? 옆에 좀 빌려주세요. 네. 78페이지 그 가운데 행간을 띄우고 있는 죄 안 짓고 못 살고 이 부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소설에서 그 정재훈 소설가의 저 개인적으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섬자장가에 나오는 그 중앙거의 사람이죠. 안 미워함서 내 갈 길 옳게 가는 거 그뿐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소설뿐 아니고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이 먹으면서 사람 안 미워하면서 또 사람 미워하는 걸 지워가면서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섬자장가에 대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78페이지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말한 거하고. 그래서 그 부분 있죠. 죄 안 짓고 못 살고 이 부분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네네. 네, 그 네 줄. 네. 죄 안 짓고 못 살고 살락하모 찔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긴데 그 죄란 죄 중 하나만 안 짓고 살아라 하면 무엇을 골라야 하나 모르겠제. 기중 한 개만 지을 수 있다모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를 지어야 한대. 네. 이 부분은 저는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걸 지워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투리 잘하시네요. 네,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섬자장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께서 방금 뭐 제주도 사투리도 쓰고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뭐 여기서도 조금 갔다 왔다 했는데 제주도에 영도에 제주도에서 지내던 분들이 많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질 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왔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더 쓰셨나? 그냥 혼자 생각을 했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근처에 ESS라는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영도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도에서 사는 친구가 저한테 영도에는 영도 할매가 있는데 여기 영도 살다가 도망가면 못 살게 한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는 꼭 영도가 안 보이는 데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할매가 왜 있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혹시 이 내용인가? 네,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리고 제가 했던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사투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이 할망이 섬 떠난 새끼들한테 해코지한다고 퍼뜨린 것도 다 외놈들의 관계 아니냔 말이다. 망할 종자들 같으니라고. 이 말이 제 소설에 나온 말인데 제가 들었던 그 전설이 이 말이지 않나?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괜스레.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읽는데 나도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와 이리 힘드노 이거 잘 모르겠다 했던데 다들 어려웠다 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섬자장가라는 재미난 소설이 탄생했던 계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 그 버스 세차하면서 영도에서 했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차를 하면 엄청 몸이 노곤노곤해집니다. 그 세차를 다 하고 이제 그 새벽부터 해요. 첫 차부터 해가지고 한 대씩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게 섞여서 이제 그 기사님하고 여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는 이제 닦고 한 대 닦고 또 그 다음에 배차 오면 조금 쉬다가 닦고 이렇게 다 닦고 나면 좀 이른 점심 시간이 돼요. 그래서 11시쯤 이제 담배 피면서 이제 영도 바다와 그 묘박지가 보이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큰 평생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는데 저한테 영도는 어떤 그게 10년도 더 전에 그 이시무라 미치코의 신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과 영도라는 게 같이 세트처럼 제 머릿속에 연상이 돼서 밴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고 섬자장가라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어느 곳에도 활짝 열린 근대가 모든 신비라든지 어떤 그 영성을 홀라당 다 벗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다 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그런 영성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지 않을까를 떠올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들의 마을이라는 소설 내용이 또 그렇고 영도라는 공간이 또 제가 제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또 어울렸고 제가 이 소설을 썼을 때는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니까 10년도 더 전이긴 한데 지금 40이 넘어서 그 20대 때 썼던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너무 좀 뭔가 부끄럽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자본과 이 돈과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홀라당 벗겨버린 어떤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중세적인 공간이랄까요? 전근대적인 그런 공간을 어떤 신비로운 공간, 생명과 그 원초성이 있는 그런 제 개인이 상정했을 때 그런 환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영도를 만들어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도 할매 이야기를 가져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향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고 자유가 굉장히 증대된 일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간은 외로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될 거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내 옆에 내가 넘어져도 아이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뭐 자식이 죽었어도 신의 어떤 섭리라고 모든 것들을 치환해서 생각했던 그 중세인들의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게 근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근대 내 안에 어떤 고난과 한계를 규정 지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신이 벗겨져 버린 그런 근대라는 것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그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좀 됐나요? 네, 좋았습니다. 엄성원님은 지금 저기 작가 하시는 말씀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필사했던 부분이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여기 적어놨었습니다. 저 생생내잖아요. 다음 시간 낭독입니다.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낭독을. 아 예. 낭독하실 분은 부분 정하고 오셨죠? 네, 네. 네, 낭독할 부분 그 왜 그 부분을 정했는지 자,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안 읽은 분을 위해서. 네. 혹시 죄 안 짓고 못 살고 이 장면 말고 제가 다른 장면이 좋았어가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책에 아마 57페이지였을 거예요. 제가 네, 잠시만요. 59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 장면이 이제 레이니 데이라는 이제 소설인데 단편 소설이 나오는 곳인데 제가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이제 낭독을 해드리면은 이입이 잘 되실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그 김치 공장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금비 엄마라는 분이 있고 그 금비 엄마의 딸인 은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비라는 어머니는 이제 일찍 이제 남편을 사고로 이제 잃고 딸아이를 혼자 김치 공장 다니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 공장에 이제 하루 좀 반차 좀 쓰고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차 쓰고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싶어하는 그 과정을 이제 소설에서 굉장히 심리 묘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게 심리뿐만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반차 하나 내가며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반장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껏 이제 수능하면서 잘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항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리적 부담도 클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잘 어떻게 돼가지고 잘 된 건 아니고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은 김치 공장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딸 우산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좀 늦었죠. 한 발 늦어서 딸은 결국에는 엄마가 안 오는 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빗속으로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걸어가려고 하는 딸이 또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혼혈아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좀 얼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핍박도 좀 받고 좀 따돌림도 당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혼자 집 가는데 비까지 오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번개까지 쳐요. 예, 아주 그냥 절정이죠. 근데 그 아버님이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일한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그 취미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한테 사진을 찍어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비를 맞으려면서 걸어가거든요. 하면서 막 대사를 또 엄마한테 해주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내리치는 그 번개가 이제 누군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고 납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이게 왜 신춘문예 당선작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예, 이 장면을 꼭 낭독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상이 번쩍이고 손이 하얗게 변하고 한참 동안 떨어뜨린 고개를 들자 처마 끝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은비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한 걸음 또 한 걸음 빗속으로 내딛기 시작했다.
금비 씨는 두방망이질하는 심장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와중에도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타는 택시지? 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쫓아버렸다. 벌써 가버리진 않아야 할 텐데. 우산을 쥔 금비 씨의 손이 하얗게 변했다. 눈꺼풀을 올리자 하얗게 변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비켜, 못 비켜. 가 몇 차례 반복되던 것까진 또렷한데 대체 그 뒤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선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칠레가 두 팔로 금비 씨의 어깨를 밀친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삽시간에 욕설들이 튀어나왔고, 아니 그보다 먼저 포기김치가 별똥별처럼 공중을 날았다. 절박하게 내지르는 칠레의 높은 비명소리가 아, 가, 금비야, 가, 허파에 바람이 안 들면 죽지 죽어 같은 외침들이 뒤엉켰다. 금비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질끈 감았던 눈을 겨우 떴다. 삑이라도 한 듯 손목에 저릿한 통증이 지나갔지만 그렇게 손바닥으로라도 짚은 것이 다행이었다. 흰 손바닥이 빠르게 붉은 빛을 찾는 걸 보니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금비 씨는 누가 뒤에서 그녀의 궁둥이를 밀기라도 한 것처럼 스프린터로 분해 공장을 빠져나갔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세상이 번쩍였다. 하늘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소리가 뒤이어 따라왔다.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저마치 먼 곳에 은비가 있었다. 은비는 번개가 칠 때마다 우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작은 몸을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는 금비 씨의 목을 무언가 꽉 잠그고 놓아주지 않았다. 입을 떼면 금방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아주 잠시만 금비 씨는 은비를 부르지 못했다. 금비 씨는 거친 숨을 뱉으며 은비의 어깨를 꽉 움켰다. 다행히 은비가 우산 없이 걸어온 거리는 그리 길지 않았다. 되돌아 둘이 운동장을 지를 길은 꽤 멀어 보였다. 비 맞잖아 엄마. 기다리질 않고. 엎질러진 물 대신 비로 채우기로 했거든. 응? 아니야. 그냥 괜찮다는 말이야. 은비야, 엄마한테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괜찮다는 말? 그래. 고마워. 와줘서. 그 말도 마찬가지. 몰랐어? 뭘? 엄마 엄청 빠르다는 거. 빠르긴. 오늘도 엄마가 제일 늦었잖아. 아니야. 체육 선생님보다 더 빠르겠던데. 비밀 지켜줄래? 실은 엄마 뒤엔 누가 있어. 화이트맨이라고. 가끔 급할 땐 아까처럼 뒤에서 밀어줘. 믿어줄게. 그래. 고맙다. 그런 말 안 해도 돼. 응. 비야. 번개 칠 때 많이 무서웠지?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럼 왜 그때마다 멈추고 하늘 올려다봤어? 엄마가 다 봤는데? 봤어? 엄마가 미안. 다음엔 꼭 하늘에서 카시미 사진을 찍어주거든. 응? 또 번쩍일 때 같이 찍을래? 운동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세상이 번쩍였다. 금비, 은비는 김치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녹슨 우산살이 둘의 하늘을 만들고 있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낭독을 청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좋으셨나요? 지점을 잘못 잡았어요. 너무 이전으로. 좋으셨나 봐요. 좋으니까 이렇게 낭독할 수 있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이쪽에서만 이렇게 말리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여기 객석에서 나도 질문 좀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책과 상관없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는 제가 좀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책을 펴고 경이로운 동그라미를 읽고요. 와, 모르겠다. 물음표 머릿속에 계속 그려졌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조금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도 했고, 이런 식이면 나머지 뒷부분들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왜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있어서 작가님을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진구는 현철쌤과 도영을 만나자고 했지? 그리고 또 자신은 왜 안 나왔을까? 오목이라는 별명을 싫어했는데 오목이라고 불러서 좀 그랬던가?
그런데 진구는 현철 쌤이 동그라미에서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 그런 궁금증도 생겼었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작가님께서 좀 책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현철 쌤이 또 도영이가 사는 곳에 갔는데 왜 이게 잡혔을까? 그리고 거기 있던 행동들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32에서 33페이지 내용을 보면, 얘들아 근데 좀 창문 좀 열면 안 될까? 답답하지 않나? 창문이라도 좀 열자. 창문은 왜 열면 안 되는 거냐? 호세도 연놈들은 대꾸도 않고 저희들끼리 대화에 빠져서 다시 시시덕거렸다. 여기서 왜 계속 창문을 열자 했을까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나타낸 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33페이지에 보면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소파에 칭칭 묶어놓은 채 내 카드로 저희들을 먹거리에만 사오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끈을 묶었다는 게 뭘 나타낼까? 진짜 보이지 않는 끈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정신적인 뭔가 심리적인 상태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현철 쌤이 감금을 당하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체크카드의 돈을 학생이 다 쓰고 난 뒤에 집을 돌려보냈고 이제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이 지갑 안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심현철이라는 명함을 학생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현실의 경위를 동그라미의 완전함을 아무 의심 없이 믿기로 했다라고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또 너무 질문이 산발적인데 좀 경이로운 동그라미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리 질문이 많습니까? 아니 저도 뭐 창작 당시에는 다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일단 저가 막 좀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큰 그 경이로운 동그라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럽다는 게 어느 측면이냐면, 심현철이라고 하는 정재훈이 너무 백일하에 많이 드러나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표제로 정할 만큼 첫 소설집이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소설 창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선포? 그 너무 공격적인 말이에요. 다짐? 그런 것이 담아 들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또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독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드물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나누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 소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의도했던 거대로 거의 읽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교육과 관련된 소설이 아닙니다. 뭐 제가 교육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새로울 것 없는 좀 빤한 상징 예술에 관한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이라는 거는 일상에 파열된 어떤 특정한 순간이죠. 불특정한 어떤 순간인 거고, 동그라미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 매끈한 형태의 도형인데, 그 경이로움과 동그라미를 합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좀 좋더라고요. 좋아서 그냥 어떤 이야기가 없이 그 말만 어디에 핸드폰 메모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읽고 있다가 이야기는 따로, 그래서 이야기가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없는데, 제목이 먼저 있었고 이야기가 따로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원주율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로 절대 뭐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그런 거죠.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면 때문에 예술에 대한 그런 독창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알레고리로 썼고,
자전 소설이라고 쓴 게 자전의 경향이 가장 강한 게 지구라는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과 경이로운 동그라미입니다. 지구라는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이라는 소설은 제 기억에 기초를 해서 풀어낸 소설이라고 하면 경이로운 동그라미는 도식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도식적이라고 하는 게 한계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엽이 있고 심연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준엽은 경험한 어떻게 보면 그 훌쩍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심연철은 저 같은 사람이라서 A, B가 갖춰져야 C를 할 수 있고 C가 있어야 D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좁은 반경에 경험했던 바만 신뢰를 하고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약적인 어떤 순간을 맞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설명되지 않는 비약의 포인트 그런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개방성이나 그런 것이 좋은 예술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철이 볼 때 나와 같지 않은 그런 준여비 같은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뭐 체화된 그 무엇을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대단히 뭐 질투와 또 부러움의 동경의 상징 같은 거겠죠. 현철이 소설 속에서 택하는 뭐 페스탈로치 평전도 보고 노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 헛된 공부입니다. 죄다 뭐 쓸모없는 공부죠. 오히려 현철이한테 진짜 공부의 기능을 하는 건 뒤에 나오는 참 말 못할 그런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것이 진짜 공부의 기능을 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공부방 그 청소년 그 아동 방과후 아카데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소설 창작을 선택한 제가 되게 뭐 거의 뭐 평균 이하의 인생을 계속 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굴욕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계속 쓸래? 그래 뭐 믿는 수밖에 뭐 이렇게 소설이 끝날 거예요. 그거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다 겪어도 온갖 몹쓸 뭐 부끄러움을 잘 못 참는 성격인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도 다시 소설로 돌아갈래? 그래 믿는 수밖에. 그래. 네. 근데 그 소설도 신춘문예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어쨌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가장 전면화되어 있는 소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질문 좀 적다가 질문 좀 대충 답이 됐나요? 조금 됐습니까?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질문에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담자 두 분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지금 작가분께서도 할 얘기가 많으신데 시간은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엄성원님은 낭독하셨죠. 우리 공재주님의 낭독을 좀 듣겠습니다. 네, 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어느 부분, 그 어떤 장면인지. 지구라는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낭독을 할 건데 제가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가 제 삶과 많이 유사하고 고민했었던 아니면 겪었던 부분들이 나와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소설이라는 게 그냥 제가 그 작가님도 자신이 겪었던 부분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삶에 겪었던 부분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소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이 지구라는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이사할 집에 이사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고요. 이사를 가려고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 중간중간에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좀 수치심 이랬던 부분이 떠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겪었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부분들이 계속 좀 섞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을 되게 재밌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낭독할 부분은 이제 167페이지 부분인데 이제 엄성원 작가님께서 많이 낭독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조금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소녀들만의 복잡한 사정이야 예나 지금이나 나로서는 모르는 영역의 얘기지만 자기만의 방이 필요할 때라는 것 정도는 안다. 아이고 말해놓고도 아찔함에 채머리를 흔들게 된다. 그딴 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 5, 6평짜리 단칸방에 네 식구가 함께였다. 그녀는 말 끝마다 반복해서 기억나지?를 붙이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듣는 내내 메뚜기처럼 뛰어오르는 기억들이 생계만개해 나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름은 잊고자 애쓰기도 애쓴 결과로 이제껏 잊었다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20몇 살 적에 범곡 교차로에서 대취해가지고는 후배놈 하나와 비틀거리며 그 폐허가 되어버린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나는 안도하며 돌아섰었다. 집터조차 다 사라지고 마침내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사라지고 나면 없었던 것이 될 거라 생각했나 보지.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을 쥐어짜 보아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 말고는 무엇도 떠오를 수 없게 될 것이야. 그리 좋지도 않은 풍경 따위 짜내봐야 뭐하려고. 이 부분이 생각났던 게 저도 옛날에 살았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이었고 화장실이 또 밖에 있었고 저는 그런 집이 다 그런지 알았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고 겨울에 추우면 춥잖아요. 또 전등이 되게 자주 고장이 나서 촛불 켜가지고 저희 형이 있는데 추울 때는 형 밖에 있나 하면서 촛불 켜가지고 어릴 때 그 기억이 되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기보다 제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소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건물을 궁금해서 네이버 지도로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와닿았습니다. 네.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집도 지도에 찾아보면 없어요. 그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엄성원님 계속 필사하셨죠. 네. 뭐가 그렇게 와닿고 궁금하고 하시던가요? 한 가지만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끄트머리가 다 와가니까 그냥 적당한 질문으로 묻고 싶은데 그냥 저는 물이 물속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그것도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술가들이 겪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너무 공감 갔던 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글 쓰고 있어요. 열심히 막 뭐 어떻게 잘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뭐 쉽지만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제 쉬니까 8시간 정도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오늘 주말에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나 편지 쓰려고 했었지. 이러면서 바로 이제 작전 변경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쓸 수 있는 건데 괜히 또 이제 쉽지 않고 그런 고민들 예술가 분들도 분명히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뭔가 이게 구조 때문에 정말 그런 건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에 대한 그 고뇌가 이 내용에 정말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로 직접 일을 해보신 경험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네 약간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인 건지 궁금했습니다. 큐레이터 생활은 제가 잘 압니다. 오랫동안 많이 일을 했었고 그 소설로 그렇게 안 풀리니까 계속 미술 원고를 쓰면서 그
뭐 도록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도 그럼 그 아예 저처럼 직장 생활 외에도 이제 전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좀 뭐 배울 만한 태도 그런 게 있으셨는지. 배울 점보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뭐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옳게 정규적인 직장 생활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소설가협회 사무차장 하고 있지만 가장 정규적인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이기면서 계속 그래도 예술가연 하면서 계속 조금 살아왔고 또 그런 부끄러움이 정말 못 견딜 만큼 부끄러워지면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술도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의 어떤 위치 그런 것을 또 재조정해 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어느 낮 언급은 안 됐지만 어느 낮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 물이 물속으로라는 소설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저기 책 표지 그림 작가도 이제 전업 작가예요. 그 친구인데 이제 그런 삶들이 계속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소설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공재주님, 나 이거 꼭 질문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런 질문? 너무 지금 다 좋다고만 하시는데 그 작가님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볼게요. 그 작가님 소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건데 장면 전환을 하잖아요. 장면 전환을 하면 이게 이제 영화적인 기법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자칫하면 또 이 장면 전환이 좀 미숙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낫에 보면 그 무용인 정연이죠. 그다음에 미수라는 형이 있는데 이제 대화를 둘이 이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이게 독자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바로 장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일는 순간도 있기는 한데 너무 느닷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지구라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나와요. 아내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누나와의 옛날을 이제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아내는 싱거운 결말에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못 사는 사람들이 원래 마음은 좋아. 글쎄 그 아줌마가 말이야 나가는 마당에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누나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이러면서 이게 지금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행이 바뀌긴 합니다. 행이 바뀌긴 하는데 누나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이제 이런 식의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알죠. 바뀌었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 한 장면에서도 그 아내와 나의 대화에서도 이게 아내의 대화인지 나의 대화인지 급격하게 한 줄에 연달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 전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화 기법의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것인지 저는 읽으면서 조금 이 부분이 알긴 알지만 헷갈렸던 부분이고 장면 전환을 좀 독특하게 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장면 전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설집 나오고 1년 만에 하는 북토크라서 제가 제 소설에 대해서 좀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생생하게 기억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고 이게 미숙하게 받아들이셨으면 그거는 이제 미숙한 거겠죠. 일단 저는 그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는 그런 소설들을 읽고 자랐어요. 저는 사실은 스스로 뼛속 깊이 리얼리스트가 되고 싶고 리얼리즘 작가 연하면서 살고 싶은데 저가 성장 과정에서 정말 좋아하고 희구하고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 윌리엄 포크너라든지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버지니아 울프 같은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뭘 이해를 하고 읽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읽어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작품들을 술 먹고 와서 집에서도 읽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작품들의 특징은 그 끊임없이 독자에게 의식의 개입을 조금씩 지연을 하면서 그 독자의 의식에 완벽하게 그 정리 하나 그런데 그 깨끗하게 지배되고 어떤 그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고 소설로 쓰고자 하는 것은 리얼리즘의 세계지만 그 소설의 어떤 장면 전환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은 사실은 그 모더니스트들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흉내를 내고 또 그런 것이 또 제가 읽어온 세계니까 내면화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다음 소설책을 낼 수가 있다면 만약에 내줄 출판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목표한 바대로 다음 책을 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책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건 그 정재훈 작가의 스타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하고 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영화는 안 보고 좀 안 보는 편인데 안 보고 살았고 잘 모르는 세계이긴 한데 그러한 제가 심한 소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던 까닭은 뭐냐면 평이한 서술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소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구란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같은 소설은 기억에 있어서 계속 틈이 파는 기억과 그리고 기억을 가지런히 놓을 수 없는 것 또 누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다르고 또 그 후배의 기억이 다르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소설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썼던 거고 제가 책이 안 나왔지만 다음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제목이 있는데 인생들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이 있는데 그 소설은 또 역시 그러한 기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법으로 쓰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정재훈 작가의 그런 기법을 또 흉내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작품으로 정재훈 작가가 올해 요산 창작 요산 김정환 창작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셨어요. 혹시 대담하면서 그게 또 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다른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그 동료 이제 작가께 들은 이야기인데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과 그러니까 그 소설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친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큰 성과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께 오늘 대담자 두 분 또 작가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것으로 130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